시스템의 공무원 한국사의 재정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 재정정리의 주영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출제순위 14위. 대한제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1897년부터 1910년이에요. 그죠? 약 13년. 아주 짧은 기간이죠. 이 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구한마이라고 불러요. 자, 배경은 을미사변대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합니다. 1896년. 이 사건을 이제 아간 파천이라고 그러죠. 아관 파천. 그러면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고종이 다시 돌아옵니다. 경으로 돌아온 뒤에 원고단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합니다. 1897년. 그리고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일종의 헌법이에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이 국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대한제국은 자조 독립국이고 전제 군주국이다. 그러면서 황제 정치다. 전제 정치다. 그래서 만세 불변의 정제 정치를 표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호가 광무라 칭했는데요. 그래서 일명 광무개혁이라고 이제 개혁을 이제 합니다. 원칙은 구본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삼아 새로운 것을 창구한다. 즉 점진적인 개혁을 제시했다. 자, 자주 독립과 전제 황제권 강화를 추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경제면에서는 토지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가보개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자, 그죠.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가보개혁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죠. 토지와 군사에 대한 개혁이 미흡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광무개혁은 그걸 반성하고, 좀 토지와 군사에 대한 개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 이런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토지제도 개혁 추진. 조세 수입 증대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이 부족이고 양지암원 설치 일부 지역에서 1899년부터 1903년까지 토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또 지게도 발급해요. 이 지게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죠. 그래서 결과 토지의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했다. 황실 중심의 상공업지능, 상무회사 설립, 한성전기회사 전차 개통, 평식원 설치. 평식원은 도랑영 사무를 담당했고 1904년에 철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래 탁지부, 7부죠. 종래 탁지부에서 관할하던 재정 업무를 황제 직속의 내장원으로 이관. 왜? 황제 중심이니까. 약간은 좀 보수적이죠. 예. 군사,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와 군대 장악, 시대와 진위대를 증강합니다. 그리고 무관학교 설립, 교육에서는요, 중학교 관제 공포, 실업학교 설립, 특히 실업학교를 많이 설립하죠. 외교면에서는 간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도의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를 파견했다. 자, 광무개혁 대한제국은 의의점에서는 이제 근대적인 주권국가 지향했다. 단기간에 국방과 산업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는 못함. 그 다분히 어때요? 지배층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의는 자주 독립을 추구했다. 가부개혁 때 제대로 하지 못한 토지 제도와 군사 제도를 개혁했다. 한계점.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일본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함. 공화정을 주장한다 생각하여 독립투태를 해산시키죠. 나중에는. 그죠? 동학 농민들의 토지 분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 이런 한계점도 있네요.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009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한국 국제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 아닙니다. 대한국 국제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전제군주, 황제국가. 그죠? 아닙니다. 답 1번이네요. 2번 구보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양전, 토지조사죠. 맞습니다. 3번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와 지방 진위대를 대폭 증강했다. 맞습니다. 증강했다 그러면 강무개혁이요. 강무개혁이고요. 설치했다, 신설했다 그러면 을미개혁입니다. 4번 간도지방에 이주한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파견. 맞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2011년도 지방직. 대한제국의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근대적인 재정 일원화를 위해 내장원의 업무를 탁지부로 이관했다. 바뀌었죠. 오히려 탁지부의 업무를 내장원으로 이관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2번 9번 신참 또 나왔네요. 9번 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권, 황제권을 강화했다. 맞습니다. 3번 상공호 진흥책을 펼쳐서 황실 스스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민간회사 설립을 지원했다. 맞네요. 4번 황제가 군권, 군사권이죠.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원습을 설치하고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를 증강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참 쉽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출제 순위 15위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 살펴볼게요. 자, 일제 식민통치 정책은 크게 무단통치, 분화통치, 병창기지와 민족말살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또 시기별로 또 희한하게도 잘 맞아요. 1910년대는 문화통치, 1920년대는 문화통치, 분화통치, 1930년대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일제 해방 때까지는 민족말살 통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무단통치, 다른 말로 헌병경찰 이렇게 불러요. 1910년부터 19년 3.1운동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때까지죠. 자,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만들어요. 1910년에 육군이나 해군대장 출신이 총독에 취임합니다. 초대 총독은 누구죠? 데라우치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입법, 행정, 사법 등 군사권까지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이들은 뭐예요? 의회가 견제를 받지 않고 황제, 천황, 일본 천황의 직속의 권력자였습니다. 헌병경찰제를 실시했다. 헌병이 뭐죠? 군대 안에 있는 경찰입니다. 즉 원래 치안은 경찰이 하는 거죠. 근데 헌병이 치안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 조선을. 어때? 분위기가 어때요? 되게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겠죠? 험악하겠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무단이에요. 무. 그러니까 군인. 군인이에요. 무술할 때 무. 태형제도와 직결 처분 것이지. 태형은 이미 없어졌어. 이 태형은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없어진 태형을 또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직결 처분. 그러니까 뭐 재판도 필요 없어. 영장도 필요 없어. 그냥 헌병이 그냥 헌병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언론 집회 출판 절세의 자유를 억압했다. 교원도 제복을 입고 칼을 사용했다. 경제면에서는 회사령.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라. 허가제. 그래서 민족기업의 자본 축적을 억제했다. 나중에 1920년인가 그때 회사령은 없애죠. 토지조사사업. 시험 잘 나오죠. 자, 1910년 병합 직후에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부터요.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과 가격을 조사하고 기한부 신고주의 원칙이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라. 그런데 어때요? 굉장히 신고 기간도 짧고 그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토지를 약탈하게 되고요.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유지, 본중의 토지가 빼앗겼다. 그러면서 동양척시 주식회사의 헐값에 팔았다. 뭐 동양척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그냥 싼 값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차 조선교육령 1911년. 그래서 사립학교를 해제하고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축소했죠. 4년. 그리고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초등교육과 실업교육만 실시했다. 임야조사령 1918년. 그래서 우리나라 살림을 약탈했죠. 그것뿐인 거 아니죠. 임야조사령도 있고 뭐 어업령, 광업령 이렇게 우리나라
자원을 약탈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결국 사이토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꿉니다. 이 문화통치는 보통경찰이고요. 다른 말로는 민족분열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왜? 친일파를 육성함으로써 어떤 조선인들의 반일 감정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 독립운동가 중에서 상당 부분이 친일파로 전락하게 됐죠. 이런 일제의 기만적인 실수에 놀아난 거죠. 낚인 거죠. 왜냐? 이 총독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부터 헌병 안 하겠다. 헌병 경찰 안 하겠다. 보통 경찰 하겠다. 그리고 경찰 수를 줄이겠다. 또 신문을 허용하겠다. 또 총독에는 무관도 임명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조선인들이 그런가? 뭔가 일본이 뭐 반성하고 있구나. 뭔가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죠.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물론 신문은 발행됐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발행됐지만 오히려 더 언론을 더 검열하고 맞게 더 간섭을 더 많이 했어요. 전국의 도부면 협의회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등 친일파들을 포섭했고요. 경제적으로는 삼미정식, 그죠? 식량을 뺏는 거죠. 1920년대 실시했고요. 항상 증상량보다 수탈량이 많았고 또 항상 목표대로 수탈량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증상량은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어. 그러나 항상 목표한 대로 수탈량을 항상 챙겨갔다. 결국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죠. 쌀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주에서 막 옥수수, 콩, 조 같은 작곡류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뭐만 하게 돼? 농사를 쌀 농사만 하게 돼요. 그래서 미자가 쌀미자예요. 미작 위주의 농업만 하게 됐다. 강제를 시키니까. 해사량 철폐 192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사량을 없앤 이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겠어요? 아닙니다. 일본인 자본가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자본가들이 조선에 투자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는 좀 걸림돌이 많아. 그래서 신고제를 바꾼 거예요. 일본인 자본가들을 위해서예요. 2차 조선교육령 북풍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확대했다.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공학을 인정했다.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완벽한 동등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등교육 일부를 허용했고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그리고 1931년부터는요. 민족말살 정책. 자, 배경은 이때 일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만주와 대륙 그리고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상 전시 체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병창 기지와 민족 말살을 추진한 겁니다. 자, 먼저 병창 기지 정책은 1930년대부터 시작됐다. 한반도로 대로 침략을 위한 병창 기지로 육성했다. 남면 북양 군수공업 육성. 또 농민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1934년부터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했다. 누가? 일본이. 한국신민화 정책.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을 완전히 일본인과 동화를 시켜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겁니다. 특히 1940년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말 교육 금지, 역사 왜곡, 일선 동조, 내설일제, 신사 참배, 일본식 성명 강요, 궁성 요배, 한국 신민 서사 암송 등등등등. 또 그 밖에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했죠. 공출, 또 국가 총동원령 공포, 학도 지원병제, 진병제, 징용, 여성 정신대, 여자 정신대 이렇게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했고요. 또 3차 교육령도 내리죠. 그래서 특히 1941년에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다. 국민학교로. 이 국민학교는요.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잘 의미를 몰랐는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국민학교. 그러니까 일본에게 충성하는 국민을 기르는 거죠. 신민을 기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2005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2005년도 국가직. 1920년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20년대입니다. 20년대니까, 문화통치구나. 1번. 이 시기의 일제 근대 교육은 한국 민중에게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그런 일이 없죠. 그죠? 아닙니다. 우리 조선인들한테 보통교육이나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그런 일이 없어요. 특히나 고등교육은 아니죠. 더욱더. 2번. 일제는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민족운동을 탄압했다. 1910년대입니다. 무단통치. 3번. 일제는 지방행정기관인 도부면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친일 세력을 포섭했다. 맞네요. 3번이 답이네요. 4번.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다. 1932년이에요. 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자 2007년도 국가직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의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소수이다. 시대소녀로 발육에 대한 것은 기억,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직설 처분권을 헌병경찰에게 부여했다. 무단통치, 1910년대. 니은,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여기서 대륙이라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에 만주국을 세우고 1937년에 드디어 본토를 진입해가지고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죠? 그리고 1941년인가 2년인가 그죠? 1942년 1년인가 하여튼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게 됩니다. 아무튼 니은은 언제? 1940년대겠죠. 자, 니은, 디귿, 국가 촌동원령을 발표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했다. 1938년. 이걸 사성통제와 탄압을 위하여 고등경찰 제도를 실시했다. 1920년대입니다. 따라서 시대소녀 나이라는 것은 기억, 리얼, 니은, 디귿이에요. 선생님, 니은보다 디귿이 뭔지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국가촌동원령은 1938년 맞고요. 니은은 대륙 침략을 위했죠. 그러니까 대륙 침략이 1931년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한 병창기지다라고 하니까 1930년대 전반기에 때예요. 전반기 때. 그러니까 중일전쟁 전까지. 그러니까 전반기 때라고 보면 좋으니까 기억, 리을, 니은, 디귿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볼게요. 출제 순위 16위. 해방뒤의 정보 수립 과정. 이것도 현대사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현대사는 제가 볼 때 그래요. 현대사 부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 그러니까 해방 뒤에 해방 직후에 우리가 정보 수립하는 그 과정 굉장히 3년이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이 부분이 잘 나왔다는 것. 특히 최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방 뒤에 이 남북한의 정세가 어떠냐, 그거 물어보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그리고 이승만 정부, 이게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해방 뒤의 정보 수립 과정. 한국 문제 처리,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폐망에 가까워지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 직후에 여운형이 뭘 만들었어요? 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죠. 네, 그 해방 직후에 만든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다. 줄여서 건준이라고 그래요. 건준. 이 부채는 해방 직전에, 그러니까 1944년 해방 직전에 만든 조선건국동맹이고요.
주도 세력은 건국 동맹 세력, 분도 우파, 좌파 우파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 지부를 만들어 여겨서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고, 또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인공이라고 그래요. 인공을 선포했다. 또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전국의 어떤 치안과 행정을 담당.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예요? 나름대로 정부를 표방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나 미 군정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결과 좌파가 득세하자 우파와 중도 우파가 탈퇴함으로써 잘 안됐습니다. 그죠? 이제 미군이 들어왔어요. 미군정 실시. 그래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제 미군정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 이때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참여했고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한 최고 5년간 신탁 통치안을 결정했고, 미소공동의회 설치, 카이로 선언의 원칙을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였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탁 통치였어요. 그래서 이 신탁 통치가 국내 여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익은 반대하죠. 반탁이죠, 반탁. 좌익은 처음에도 반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찬탁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 찬탁이죠. 좌익은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1946년 3월에 제1차 미소 공동회의를 개최하나 미국과 소련 간은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물론 말로는 그렇지만 국내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게 논의하는데 이 공동위원회에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는 건데, 소련은 아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과를 반대하는, 즉 누구예요? 우익이죠. 우익은 배제하자.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잘 안 됐어요. 결렬됩니다. 그러자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제 1940년 6월인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김구와 다른 모습이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건의했다. 누가? 이승만이. 그러자 이렇게 우익을 중심으로, 이승만은 우익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들이 점점 이제 단독 정부 쪽으로 가요.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이제 뭘 전개하죠? 네,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수립 위해서는 좌익과 우익이든 다 참여를 연합을 해서 통일 정부를 세우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군도 지원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으나 결국 잘 안 됐어, 사실 이것도. 그래서 김구와 한국 독립당은 찬성했지만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 실제로는 반대한 거죠. 한국민주당 우익입니다. 조선공산당 좌익이죠. 그러니까 극우와 국자들은 다 반대했어요. 다시 또 제2차 미소 공동회의를 개최합니다. 1947년 5월. 그러다가 이제는 미군정이 이제 안 되겠다. 미소 공동회의도 안 되고 좌우 합작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도 결국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이제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좌우 합작을 주도했던 여운형이 피살돼요. 1947년 10월에 서울 그 해화동 아시죠? 대학로 그 해화동 노타리에서 원인 모를 그 개환한테 그 교통사고를 가장돼가지고 어떤 피살당해요. 총으로.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이 무렵에 사실은 이 해방 직후에는 가장 인기 있었던 정치가 누군지 아세요? 김구다. 이승만이다. 여운형이다. 김규식이다. 많겠죠? 근데 김구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 여론조사 했었대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정말 우리 앞으로 해방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에 상당수가 누가 지목했냐면 여운형이었어요. 몽양 여운형.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여운형이에요. 네.
김구는 좀 한 2, 3위 정도? 이승만은 거의 없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비극적인 저기 피살로 죽었죠.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여운형이 이 피살되기 전부터 계속 테러 당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몇 수십 번 동안 그러니까 한 수차례에 걸쳐서 테러 당했어요, 사실은. 근데 운 좋게 살아남다가 결국 이날 죽은 거죠. 결국.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인물이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운의 피살 뒤에는 이제 미국이 항공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고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 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47년 11월이에요. 근데 그 당시 소련은 이걸 거부합니다. 왜냐?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인구가 적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우리는 선거 안 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러면 북한은 힘드니까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하자라고 합니다. 이게 1948년 2월이에요. 그러자 우익은 좋다 지지하겠죠. 반면에 김구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주도합니다. 1948년 4월. 그러면서 이 김구와 김규식이 38선을 넘고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남북 연석회의를 열고 이때 김일성과 김두봉도 참여하죠. 김일성과 김두봉. 자, 김두봉 누구죠? 김두봉? 예, 연안파의 수장이죠. 그래서 조선우영군, 화북 조선 독립동맹 기억나시나요? 예,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이제 일단 미소 양군을 철수하자 이렇게 결의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됐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만 나오죠, 자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 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워낙 외세도 있지만, 외세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나라보다는 사실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다지려고 그랬지, 그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시도를 하는 게 많았지만 잘 안 됐어요, 사실은. 뭐 좌우합작도 그렇고 남북 협상도 그렇고 아무튼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남한 단독 선거를 한다고 그러자 제주도에서 일어나죠. 제주도 도민하고 일부 좌익계 세력들이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합니다. 그래서 미군 정청이 무력으로 진압하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50 총선거 때 그 제주도에서 세 개 선거구에서 두 개에서는 선거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년 뒤에 이제 비로소 선거를 하게 되죠. 자, 50 총선거 실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 우익과 일부 중도 세력만 참여했다.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에 참가한 세력, 중도 세력, 자익은 불참. 우리나라 최초의 부통선거입니다. 이때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은 거죠. 예. 그리고 재헌국회를 구성. 1948년 7월. 그리고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예요. 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초대헌법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을 선출했다. 간선제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할 게 있어요. 50 총선거는 누구를 뽑았다? 국회의원, 초대 국회의원. 대통령은 누가 뽑았다? 국회의원. 따라서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 간선제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는 남한 정부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 뒤에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에서 이제 또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수의 주둔한 자위계 군인들이 제주도에 진압에 항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항명하다가 일부 세력은 지리산으로 옮겨죠.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전쟁 때까지 이 지리산에서 이 국군과 싸우죠. 이들이 바로 뭐 빨치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해방 뒤의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4년도 볼까요? 국가진 문제. 광복 직후 활동한 정계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김구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반대하고 남한만의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고자 주장했다. 김구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승만이겠죠. 2번 여운형은 강복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다. 오케이, 맞습니다. 3번 이승만은 반탁운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렇게 이승만 착한 사람 아니죠? 네. 이 사람은 오히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했죠. 4번 김규식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에 반대하면서 이승만과 함께 오익진영을 이끌었다. 물론 김규식은 중도 우파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통일정부를 지지했지 단독정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협상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네, 답은 거서 2번이 좋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2008년도 지방제 문제 풀어볼까요? 2008년도 지방제. 이거 좀 신기한 문제라서 좀 잘 터치 안 하는 부분 같은데,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 이게 그거죠. 남북협상이죠. 옳은 것이래요. 기억. 김규식이 제안했으며 김일성, 김두봉이 이에 응함으로써 성사되었다. 맞죠? 평양에서 했죠. 맞습니다. 니은 남북연석회의에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렇죠. 디귿. 이승만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에 막판에 참석했다.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이 사람은 남북협상을 반대한 사람이고 그럴 리가 없다. 리을. 미국군 항공 문제 유엔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하고 적극 지원했다? 아닙니다. 이미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제 단독 정부 수립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이 회의에서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맞죠?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미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어렵죠? 자, 오늘 이렇게 지금 한 게 5강이죠? 네. 저는 이제 6강 때 지금 한 게 6강이네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 게 6강이죠. 네, 6강 끝내고요. 저는 다음 7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오릭히스토리.com 클릭 right now.